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지난 주말에 북한은 남측을 향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고요. 우리 군은 예고대로 대북 학생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오물풍선을 띄우는 이유로 탈북자 단체들이 보내는 대북 전단지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때문에 대북 전단지 살포를 미리 막아야 한다는 측과 헌법재판소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했기에 강제로 막기 어렵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더불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곧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 어떻게 진단을 해봐야 될지 오늘 열린 토론에서는 집중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분이시죠. 김건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건입니다.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병주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문성묵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분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시민분들은 남북의 긴장감 또 안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너무 과잉 대응이 아닌가. 대북 방송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더 국민들한테 더 가해지는 그 불안감이라는 게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해. 예전에 그 전단지 우리가 막 뿌리고 했었잖아. 우리가 먼저 했잖아. 그게 자극이 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잘못된 거야. 내가 볼 때는. 걔네는 일을 했는데 우리는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돌아온 것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는 좀 대화를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싸? 그럼 우리도 대응해. 뭐 이런. 그래서 오히려 강대강이라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하면 별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 국민 입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가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뭐 대화도 하고 그냥 온건파로 정부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먼저 시작했냐 이런 것도 뭐 서로 뭐 자존심 싸움도 있을 테고 어쩔 때는 강하게도 한번 나가야 되고 어쩔 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필요도 있고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잖아요. 모르는 방식으로 하면은 어떨 땐 또 눈에는 또 이해로 한번 가줘야지 그쪽도 한 번 했을 때 이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있어야지 그쪽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방침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 지난 정부 때 충분히 네트워크를 해왔던 사항이나 외교적인 측면에서 좀 보게 되면 위치상이나 상황상을 충분히 고려해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적대 분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것 같아서 자꾸 뭔가 무력 충돌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게 우물폭탄이 아닌 아예 그냥 가스가 닿아서 들어갔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좀 불안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좀 화해 모드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북한의 또 오물풍선 살포 또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 상당히 또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네 분께 짧게 지금 남북한 긴장 관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지 가장 좋았을 때를 10, 가장 나쁠 때를 0으로 해서 의견을 먼저 짧게 말씀해 주시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좋았을 때가 남북관계 10, 가장 나쁠 때가 0. 먼저 김병주 의원님부터요. 네, 그렇게 수치로 하기가 참 어폐가 있지만 지금이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한 1에서 0 정도 네.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강대강으로 이렇게 치달려서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브레이크 없는 폭주 열차처럼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럼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고 예. 이런 것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의 몫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은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고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위기 관리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더 심히 우려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김건호 의원은요? 뭐 수치화한다는 건 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도 네. 다만 이제 북한이 이렇게 비대칭 도발을 해오리랑은 오래전부터 예상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총선 때는 이제 선거 영향 안 미치려고 자제하다가 총선에서 이제 야당 승리로 끝나면서 뭔가 이제 우리 정부가 약화됐다는 거를 빌미 삼아서 한번 이제 도발을 해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대응을 해서 지금 일단 북한의 기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요. 소강 상태 들어가지만 우리가 준비 태세를 잘 갖추고 유지한다면 결국은 북한이 대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현희 박사께서는 남북 긴장관계 지금 수준 상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0에서 14이라면은 0이라는 건 거의 전쟁하는 거고 1에서 2 정도라고 보고요. 예. 저는 다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동서독이 우리랑 비교되잖아요. 동서독이 1973년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만에 통일을 했어요. 서독은 어떤 나라입니까? 유럽에서 전쟁을 비스마르크 3번, 1차 대전, 2차 대전 일으킨 나라예요. 주변국들이 전부 다 통일에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도 유엔에 가입한 지 17년 만에 통일했습니다. 주변 국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근데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 그래도 전향적으로 해가지고 유엔에 가입했잖아요. 1991년에. 지금 공동 가입을 했습니다. 네. 동서독 통일 이루는 17년 만에 2배가 지났습니다. 33년이 지났는데 지금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왜 그럴까? 그게 지금 오늘의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게 동서독 간에는 서독에는 콜 총리가 보수 정부인데도 화해협력 정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이뤘는데 우리는 어떤 정부만 어떤 성향이 정부만 들어오면 굉장히 남북이 가까워지다가 전쟁 직전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갔다가 전쟁 직전. 또 다시 회복해서 또 평화롭게 갔다가 또 다시 전쟁 직전. 근데 지금 또 다시 전쟁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 통일할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웃 나라 해친 적도 없고 독일은 전쟁을 5번이나 세계대전 2번이나 일으키고도 통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심각성을 말씀 주셨는데 더 본격적인 주제 관련 토론은 잠시 뒤에 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문성국 센터장께서는요. 예, 물론 남북 간의 대화가 단절됐고 또 위기 시에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마저 중단이 돼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실 때 지금 이 긴장 상황이 마치 지금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매우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긴장의 고조는 이미 2019년부터 고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마 국민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긴장의 모든 원인은 김정은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 그다음에 포갑적인 인권 유린, 그다음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 통일 지우기, 남북관계 지우기, 그리고 정말 자기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남한을 초토화하겠다, 그다음에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인력 비이성적인 것이 결국은 오물을 날려보내는 그런 강수를 두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뭐 김정은이 얻은 것은 전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호 의원께 또 하나 여쭤보면 우리 정부는 이번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바로 대북 확성기로 제재에 나섰습니다. 좀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시는지요?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에서 어떤 적절한 대응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응이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확성기 방송이 아마 가장 중요한 수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날아온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책으로서의 그 확성기 방송 재개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달해서 지금 이런 소강 상태를 꺼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병주 의원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성기에 이제 K-팝이나 또
또는 뭐 삼성이나 우리 기업과 관련된 소식, 또 북한 장마당의 물가나 뭐 국제사회의 동향 이런 걸 소개한다는데 실제로 이 확성기를 트는 것이 북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확성기가 북한에게는 민감한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민감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2015년도에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뭔가 하면은 2004년도에 육사합의로 이제 확성기가 금지가 되고 11년 만에 그때 목함지대 사건일 때 예. 확성기를 틀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죠. 네,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는 2주 만에 유감 표명을 하고 항복하는 듯한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 4, 5개월 후에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2016년도 초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했고 2년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때 제가 전방에서 지휘관을 할 때였는데 군단장을 할 때였습니다. 예. 이때도 빨리 되게 민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 반 3개월 동안 했는데 이미 북한은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왜냐 2015년도에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민감했는데 2016년도에 확성기 방송을 했을 예. 때 각 북한 소초에 야외 자체 스피커를 들어서 우리가 방송할 때는 자체 스피커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군인들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대남 방송도 하잖아요. 하면서 대남 방송을 하니까 음이 서로 혼합이 돼서 잘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년 3개월 동안 지속되다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다시 금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2015년도 목함지대 때의 한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생각만큼은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군 출신인 또 네. 문성묵 센터장께서는 예. 근데 사실은요. 제가 북한 군인들과 뭐 사실 1990년대부터 군사회담에 관여했고 200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 대표로 나갔는데 사실은 확성기를 제발 꺼달라고 했던 게 그때 2000년, 2004년 북한이 뭐 절박하다 그러면서 꺼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확성기만 끈 게 아니라 전광판도 같이 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게 전광판 확성기 우리의 우월한 압도적인 비대칭 전력 이 대북 심리전이 굉장히 뼈아픈 조치입니다. 지금 확성기만 말씀하셨습니다만 확성기 말고도 우리가 심리전할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 북한 정권이 북한 군이 나서서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오물을 1,600개나 날렸고 네. 엄청난 그 위험과 피해를 주었거든요. 북한 군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도 최소한 북한에게 적대 행위에 대한 우리의 상응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만 확성기 설치 재개는 했지만 상황 관리를 위해서 일단 확성기를 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더 틀고 확대하는 여부는 북한 정권에게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센터장이 방금 전에 말씀 중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북한 군이 이 살포를 했다 말씀 주셨는데 이 오염풍선 살포의 주체가 북한 군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보냐면 이게 25일 날 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었고요. 상황 보고를 북한군 총참모부가 했고요. 그 자리에서 오물풍선 살포가 결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국방성 부상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오물과 쓰레기를 내려보냈다. 네. 명백히 북한 군이 주체가 돼서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요. 과거에 우리가 남북군이 대남 대북 심리전을 했었습니다. 예. 남북 합의에 의해서 2004년에 중단이 됐었고 2015년에 중단됐고 2018년에 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모든 합의를 다 깨고 오물을 날려보내는 극단적인 도발과 테러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정말 당연한 조치를 했고 제가 김정은이 없는 게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9.19 군사합의 뒤에서 말씀하겠습니다만 이건 김정은에게 뼈아픈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말씀하시죠. 네. 2004년 이전에는 우리 확성기가 GOP 선상에 아주 촘촘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 그리고 2004년 6.4합의 이후에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11년 이후에
부터 설치가 됐을 때는 2016년도에는 한 30-40개 정도밖에 전선에 155마일 휴전선에 30-40개 정도 설치돼 있었어요. 고정 확성기하고 기동 합해서. 그럼 4단급에 한 2개 내지 3개였거든요. 지금도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는 솔직히 제대로 된 심리전 작전이 안 돼요. 거의 들리는 데가 한계가 있고 또 들리는 지역은 북한이 이미 자체 확성기를 통해서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확성기를 틀었을 때 우리 장병들의 피로도도 엄청 높고요. 왜냐하면 확성기 틀 때 혹시 북한이 직접 조준 사격을 할까 봐 그 확성기 트는 그 중대 대대는 올 스탠바이 하면서 대비 태세를 하고 포병조차도 포상에 대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래서 실제 효과에 대해서 지금 윤 정권이 과도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실제 그런 효과가 좀 적은데 괜히 남북한의 긴장을 더 높여서 점점 더 양국의 군사적인 충돌을 좀 유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김병조 의원 말씀 들어봤고요. 네, 홍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제 북한이 오물풍선 보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성기 틀은 것이 현명했냐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선후 관계가 네. 북한이 오물풍선을 처음에 보냈는데 우리가 확성기 틀었으면 저는 뭐 동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수도 없이 전단 살포하면 가만 안 있겠다고 수년 전부터 바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10년도 넘게 그래 얘기를 했는데 전단이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낸다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풍선을 갑자기 날라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성기를 틀은 거 지금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북한은 공산 독재 국가예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민주국가예요. 북한 정권은 공산 독재 국가들의 특성처럼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거는 목적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한하고 경쟁이 심해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직전으로 가면 김정은은 남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하니까 네. 뭐 좀 이해해라 주민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우린 다르잖아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의 정부의 소명은 뭐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고 사회의 안정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전단 살포한 데에서 오물을 보냈더니 그러면 전단을 우리도 보내지 말자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한 단계 더 고조시켜서 거기다가 확성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보다도 한 걸음 더 긴장을 고조시키는 알겠습니다.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말씀 끝내고. 우리가 민주정부가 아니라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국익을 지키라고 정부의 그 소임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뒷감당도 안 되는데 확성기를 틀면 그 다음에는 확성기에 대고 총알이 날라오면 그때는 어때요? 전쟁으로 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뒷감당이 되나? 저는 굉장히 걱정이 요즘 많아요. 예. 과연 뒷감당을 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좀 이성적으로 우리 민주정부답게 북한의 수준으로 같이 하면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우린 세계 10등이고 북한은 170등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한다고 우리도 똑같이 한다.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해서 그 전에 시민단체 또 뭐 탈북단체에 대북전단 살포가 있었다. 이게 또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건도 의원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금 홍현익 박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예. 그건 뭐냐면 우리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그 핵무기 개발을 하지 말라. 비핵화의 길로 와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고 그 요구가 정말 강해서 UN 안보리의 결의안을 통해서 제재 조치까지 취하고 있을 정도로 그것이 우리한테 급한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지금 북한에 전달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랑곳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핵무력 정책법을 그 제정해서 전술 핵무기로 우리한테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로직이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우리는 북한이 위협하면 그걸 들어야 된다는 로직이 저는 어떻게 성립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전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사회거든요. 네. 민주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우리가 이 대북 전단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위헌 판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 우리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 위헌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북한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에 잠깐만 자유- 짧게 제가 네. 말씀드리고 바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은 이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던 부분인데 홍 박사님. 예.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존중해야죠. 네. 그런데 이게 진짜 표현의 자유냐? 이 몇 사람이 표현의 자유예요? 우리 인구가 몇 사람입니까? 우리는 5천만이에요. 그중에 몇 사람이 표현의 자유란 명분으로 그것도 그 뒤에는 다 뒤에서 돈을 받고 100%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돈도 받고 자기의 그 사업으로서 하는 그 일이거든요. 이거는 심리전 그 삐라 소위 삐라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전단. 네. 전단은 6.25 전쟁 때 미군이 40억 장을 북한에 뿌렸고 2차 세계대전 때 80억 장을 만들어서 전 유럽에 뿌린 거예요. 이게 전단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의 수단입니다. 비록 종이지만 이게 예. 전쟁 수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북한은 날아오면은 고사총을 쏜 적도 있고 주민이 다칠 뻔하기도 하고 기물도 파손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얘기하셨잖아요. 네.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작년 9월 26일 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는데 그 판결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단 살포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단의 합법성도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막으라는 거예요. 단데 이거를 위헌 판결이 난 이유는 뭐냐면 그거 가지고 형사 처벌까지 하는 건 심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을 말한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7가지 법이 있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민법, 남북교류협력법, 네. 고압가스안전법,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까지 하면 8개인데 알겠습니다. 이게 몇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전쟁 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해서 5천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행동을 정부가 방관하는 것이 이게 표현의 자유를 정리를 존중하는 해 주시죠. 것일까요? 네. 너무나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분 저- 잠깐만요. 다른 분들께도 좀 충분한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른 시간을 줄여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짧게 제가 김근 의원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네. 김병조 의원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물풍선이 이 살포돼서 뭐 차량 위에도 떨어지고 뭐 지붕 위에도 떨어지고 상당히 피해를 받아서 국민의힘에서는 북한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하는 것인지 또 실제로 이게 보상을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어쨌거나 간에 우리 국민들이 입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정부에서라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지자체에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민방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이제 정부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지금 하는 입법안을 우리 이만희 의원께서 내셨고 저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행법으로 바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네, 바로 보상.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번엔 특별히 지자체에서 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조 의원께요. 네. 조금 더 원점으로 가서 그 풍선 오물풍선이 왔을 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9.19 군사합의 파기 효력 정지를 하고 그다음 확성기를 틀었잖아요. 사실 오물풍선이 왔는데도 군에서나 정부는 그 실종이 됐어요. 문자 보낸 거 외에 한 게 없습니다. 전방 그 1,000개 이상이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전선에서 총 한 발 못 쐈죠. 사실은 GOP 선상에서 MDL을 넘어오면 그걸 그 요격할 수가 있거든요.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 군의 변명이 가관이에요. 우리 총을 쏘면 총알이 북쪽으로 넘어가서 교전이 일어날까 봐 못하겠다라고 처음에 발표를 했어요. 솔직히 고무풍선 같은 경우는
대공하기로 쏘면 공중에서 다 자폭이 돼서 탄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년 반 전에 무인기 왔을 때 서울 상공이 뚫히고 해서 그것이 촘촘하게 보완을 했는데도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안 하고 또 네. 오물풍선 넘어온 거는 정전협정 위반이에요. 그럼 정전협정 위반의 문제를 제기해야지 무슨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고 그다음 또 확성기를 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다음 네.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2016년도의 대법원 판결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생명권이 중요하다. 통제해야 되는 판결이었어요. 남북관계특별법 중에서 형사처벌하는 거는 네. 가하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도 헌재에서는 분명히 경찰이 현장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눈 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긴장을 우리가 오히려 조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네. 북한은 늘 비이성적으로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똑같이 거기에 맞추어 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위기 관리의 개념을 이어서 위기를 관리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주 의원께서 제기한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문성구 센터장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첫 번째는 오물풍선을 좀 막을 수 없었느냐. 두 번째는 대북 전단 살포가 오물풍선 북한의 살포의 원인이었다면 이것을 뭐 좀 자제시킨다든지 이럴 수는 없는 것이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건 군에서 입장을 밝혔죠. 그 풍선에 사격을 가해서 추락을 시키면 오히려 그 떠로 낙하되는 그 무게 속도에 따라서 오히려 피가 커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연 낙하를 하고 그걸 화생방 또는 폭발물 감지 전문가들이 가서 그걸 확인하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내용물이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게 더 우선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고 일체 외부 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요. 또 전단을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 북에서 살다 넘어오신 분들이거든요. 결국 속아 살아왔다. 북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도 그렇게 계속 속아 살면 안 된다. 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또 그들이 좋아하는 감미로운 드라마와 그다음에 K-팝 음악을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못 먹고 못 살지 않습니까? 네. 그들에게 일단은 굉장히 큰 겁니다. 달러와 그다음에 쌀과 먹을 것들을 보내거든요. 돈을 포함해서. 북한 정권은 그것을 오물이라고 얘기하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대북 정책과 통일 말씀하셨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 단체들이 우리 국민의 안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혜롭게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5천만을 위협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걸 통제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일부 단체들은 사전에 막 공개를 하고 한다고 퍼포먼스를 하고 이런 건 사실은 자제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조용하게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도 있지만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의 국민이기 때문에 네. 김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조치를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의원 말씀하시죠. 네. 예, 그 김병주 의원께서 그 왜 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저는 상당히 이건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정부가 취한 것보다 훨씬 강경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당에서 넘어오는 풍선에 대해서 이걸 쏴버려야 된다 이런 건 한 건 북한한테는 충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를 여야가 같이 함께 보낸다 그러면 아마 김정은, 김여정 남매가 하려는 많은 행동이 억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거를 격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말 북한이 휴지 쪼가리나 집어넣고 오물이나 넣었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걸 요격했는데 생화학 무기 같은 게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그 전 지역으로 그냥 그 화생방 무기가 생화학 무기가 퍼질 수도 있는데 네. 그걸 뭘 믿고 그걸 쏩니까? 이럴 때 우리 기억나시잖아요. 작년에
그 중국발 그 풍선이 미국 대륙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대서양까지 갈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렸다 거기서 격추시켰어요. 그런데도 중국에서 항의를 했거든요.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거를 뭔지도 모르고 그걸 폭파시킨다?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설사 생화학 무기가 아니더라도 무게가 있는 거라면 아까 문 장군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자유추락을 하잖아요. 낙하가 돼서. 자유추락을 하니까 진짜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감정적으로는 쏘고 싶지만 그건 북한 애들이 자기네 날라오면은 자기네 수령 욕하는 거니까 충성심 보이려고 고사총 쏘는 거고요. 예. 근데 그런 행위들이 이게 국경을 넘어서 총알에 무슨 총알이 국경을 가립니까? 따라서 제가 무슨 5천만의 위협이 안 되는 행동이라고 문 장군님이 얘기하셨는데 그건 전 동의를 못하는 게 몇 사람의 표현의 자유로 인해서 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칫하면 이 NLL에서 국지전이라도 벌어질까? 예. 아니면은 그 전방에 근무하는 우리 아들이 혹시 총에 맞을까?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게 유발적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극단으로 서로 고조돼 있고 통신망도 지금 다 끊어져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진짜로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평화의 가치를 너무나 가치 없게 그냥 평화는 별거 아니라고 봐요. 저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통일보다도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홍 원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부원을 하면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시 밀집 지역에서는 쏟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김병준 때문에 의원이 사성 장군이 지금 군사 잘 아시겠죠. 분계선을 네. 넘어올 때는 왜냐하면 거기에 사실은 이번에 그 오염이었으니까 그래도 오염물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쓰레기였으니까 그래도 피해가 적었지 거기 생화학 무기든 폭발물이든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엄청난 피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이러한 물체들에 대해서는 군에서는 GOP 선상에서 전방에서는 군인들이 다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화학무기라 하더라도 MOPP 4단계를 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못한 거고 그래서 제가 군에 왜 너희들은 총 한 발 못 쐈느냐. 이상물체가 오는데 그랬더니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1차, 2차, 3차 할 때 매뉴얼을 만들고 대응 지침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 무슨 9.19 군사합의 효력 정리를 하고 뭐 학생기를 들고 이것은 저는 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것이 이해 안 가고 또 더 그건 하나만 더요. 지난번에 1년 반 전에 무인기가 왔을 때 서울상공이 뚫혔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늘에 울타린 비행금지 구역이 뚫혀서 경호작전 실패를 질타받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고무풍선이 경호 비행금지 구역 안에 여러 개가 떨어졌어요. 그럼 또 경호작전 실패인 거죠. 이번엔 더 가까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군이 해야 되는 작전이나 이런 건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알겠습니다. 엉뚱한 걸 지금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한 거죠. 그래서 단계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김병준 의원께서 군 이야기에서 좀 문 센터장님께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9.19 군사 합의의 효력 정지는요. 작년에 북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때 1조 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했어요. 북한이 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묶여있던 정찰 능력을 강화한다라는 상응한 조치를 한 것이고요. 이번에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전면적으로 살포해서 거창 전라도까지 날아간 것은 이건 명백한 위협 도발이고 국제법과 정전협정 위반이죠. 이 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에 기초한 법입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는 글자 그대로 정말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신뢰와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그야말로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군이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정찰 역량을 묻고 접경 지역에서의 포사격 완충 수역에서의 군사활동 이런 것들을 모두 묶여진 상태에서 합의한 겁니다. 북한은 하나도 안 지키고 오히려 아주 전면적으로 폐기했는데도 우리는 합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못하고 저기 백령도에 있는 포병들이 포를 들고 포항까지 가서 쏴야 되고 이런 아주 비정상적인 그런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이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파기하고 한다면 우리는 적대 행위를 정지하기 위해서 이 합의한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하고 신뢰가 구축될 때까지 우리 군이 정상적으로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네. 북한의 군사 도발을 막는 이 억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센터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아까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비행 금지 구역 특히 이제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에 이 상공이 뚫렸다. 이거는 어떻게 해명과 설명이 필요할까요? 예, 그러니까요. 당시 2년 전이죠. 2022년 말에 무인기 일부가 서울 상공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상공이 뚫린 건 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부터 추적을 해서 추적뿐만 아니라 그걸 적절히 타격을 해야 되는 그때 당시에도 그 무인기를 격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자제했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많이 보완이 됐을 거라고 보고 아마 조만간 또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9.11 잠깐만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야 돼서요. 일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서 김건희 의원께 이 대북 전단에 대한 부분이 계속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위헌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까 또 김병주 의원 또 홍현희 박사의 두 분 말씀은 상당히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는 정부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법을 통해서 좀 혼선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기존의 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이제 우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해서 그 법률안이 신중하게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대북 전단 금지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지금 그 법원 위헌 판결이 난 그것은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부 법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고는 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안전과 충돌이 될 때 뭘 택해야 되느냐 갖고 명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충돌될 때는 국민의 안전을 택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네. 표현의 자유도 존중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법안이 돼서 이거 헌재 판결은 이렇다 대법원 판결은 이렇다 이런 논란을 이제 종지부를 끊고 좀 평화의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네. 네. 국회에서 네.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새로 이제 결성됐잖아요. 네.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빨리 시급하게 정부가 지금 역할을 못 하니까 국회라도 해서 국회에서 법으로 정하면 정부는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뭐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고쳐가지고 네. 이게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 그랬으니까 처벌은 하지 않되 막는 것을 이거저거 명실해 가면서 막아라라고 규정을 해줘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안 하니까 경기도라도 막겠다라고 해도 특수사법경찰 지금 파견해 가지고서는 지금 그 주민들 안전을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정부가 역할을 못하면 지방정부라도 하는 것이고 행정부가 못하면 입법부라도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네. 의원님들이 정말 네. 힘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뭐 위험하지 않는 최소한의 차원에서 북한의 또 북한 인권을 또 알리기 위해서 탈북자 단체든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전단을 보내는 것을 또 꼭 막아야 되는 것이냐 또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재 그 판결에서 제가 가장 유심히 보는 거는 이겁니다. 이제 대북 전단 금지로 인해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는 불명확한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여 과잉금지 원칙 위배된다. 이렇게 판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헌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북한이 우리가 대북 전단 금지 같은 걸 했을 때 적대적 조치가 이제 감소하고 접경적 주민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네.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여기에 착안해서 북한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는 걸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럼 과연
북한이 달라지고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가 줄어들었느냐. 오히려 그걸 만드는 뒤에도 우리 공무원을 무차별하게 총격 사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드디어는 핵정책법을 만들고 서울도 핵관역이라고 해요.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을 사격하는 지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슨 긴장을 완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 북한 정권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 장군님이 그 말씀하셔서 굉장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김정은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한 30년 북핵 문제를 계속 봤는데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약속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도 핵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성의를 보였어요. 핵실험장도 북락시키고 인질도 돌려보내고 유해도 송환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여러 가지 했거든요. 트럼프는 아무 행동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북한에서는 자기는 최고 지도자잖아요. 근데 자기는 최고 권위인데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그 아주 지존한 존재잖아요. 한마디 독재니까. 그런데도 김정은은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를 해가지고서는 하노이까지 가서 합의를 하러 갔는데 또 트럼프가 또 어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핵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저렇게 간 건데 미국이 대한민국에서는 미국을 비판하면은 무슨 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러는데요. 미국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미국의 그 불성실함과 약속하고도 안 지킨 거 마치 이란하고 핵 합의도 저 오바마가 했다가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몇 년 뒤에 그냥 다 깨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중요한 합의들을 해놓고 안 지키고 하니까 정리를 해주시죠. 미국이 안 지키는 거. 미국도 상당히 거기 그 북한이 저렇게 핵 정책을 저렇게 가는 데는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저놈은 반미라고 그러면 그러지. 진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진실을.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정부는 미국한테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대화를 해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하라고 정리해 하는데 주시죠. 한미 정상회담을 해도 북핵 문제 해결하는데 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그러고 말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의견이 있으신데 1부를 마무리하고 2부에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지나서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4503님, 오물풍선으로 산불 나고 차창문 깨지고 이건 테러입니다. 저강도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저강도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나요?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지지합니다. 1319님, 강한 힘을 가진 나라만이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선의 외세 침략은 연약한 국력 때문입니다. 온건한 정부일 때 뒤에서 핵 개발한 거 아닌가요? 가짜 평화였다고 봅니다 해주셨고요. 3169님, 50대 주부입니다. 전쟁이 날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살면서 지금이 제일 불안합니다. 주변에서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초등학교 이후에 이렇게 북한 얘기를 많이 들어본 게 지금인 것 같아요. 6702님,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의 색깔로 대북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에 따라 북한과의 온도차가 너무 달라 국민도 헷갈리고 불안합니다. 윤석진님, 잘 풀리는 것 같다가 항상 긴장 체제가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겠죠. 북은 남남 갈등 전술을 피는데 여야가 이런 상황에서 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피자를 먹으면님, 대북 전단지 보내면 오물풍선 보낸다고 예고했는데 정부가 충분히 정치력 발휘해서 단체에 못 보내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강대강 대치가 두렵습니다. 핸드폰을 끌 때님, 전쟁이 우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평화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남북관계 최근에 또 경색 국면 어떤 대안과 또 해결책이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미처 발언을 못하셨는데 김건 의원 발언부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뭐 실무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으로서 저희가 북핵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 인식이란 뭐냐면 그 NPT 체제에 의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핵확산 방지 협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게는 금지된 행위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걸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협상을 해서 많은 경제 지원이라든가 담대한 구상에서는 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응 조치, 군사적 상응 조치까지 지금 다 상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국제사회가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북한이 뭘 받고 핵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당연히 핵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네. 그런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논의는 여기까지로 하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좀 시간이 남으면 추가로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주제를 다루는 건 주로 오물풍선과 이제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김 의원님,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상응 조치는 대북 확성기 재개도 있고 또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폐기가 아니고 파기가 아니고 정지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그 조건이 완전한 남북 간의 신뢰가 될 때까지 효력 정지한다. 예. 잖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실질적인 폐기라고 저는 봐요. 완전한 남북 간의 신뢰 관계가 된다면은 완전한 평화 시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9.19 효력 정지는 아주 악수 중의 악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9.19 군사합의 첫 번째로 고무풍선이 날아온 것은 정전협정 위반인데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걸 건드렸고 9.19 군사합의는 사실 우리의 평화의 안전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상에만 정전협정에 의해서 완충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는데 네. 해상 공중에는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NLL에서 충돌이 일상화되고 공중에서 무인기 침투가 일상화될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상 공중의 완충 지역을 만들었고 6.25 이후에 무기체계가 많이 발전해서 무기체계에 맞게 만들어서 안전판 역할을 했는데 9.19 군사합의 북한이 많이 어긴다고 해서 없앤다. 이것은 법이 있는데 범법자가 생기면은 법을 없애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요. 정전협정 6.25 전쟁 이후에 맺은 이후에 수없이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정전협정 폐기하자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계속 정전협정 지키라고 우리가 강요하는 거죠. 강요하고 그래서 지켜도록 노력을 우리가 강요하면서 지렛대 역할을 유엔사도 하고 미국도 하고 우리도 해왔던 거거든요. 예. 9.19 군사합의도 안 지킨다고 이렇게 그걸 없앤다는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안전판을 없앤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지지도가 낮아지고 이러니까 국면 전환용으로 어떻게 안보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면 전환용이다. 문 센터장님요?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가 안전판이라는 자체에 우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이 초기에 약간 지키는 척하고 그 뒤로는 서히 9.19 군사합의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9.19 합의가 국민을 지켜주고 그게 안전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대비 태세가 제대로
갖춰질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방 지역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 훈련을 못하고 네. 사격을 못합니다. 어. 그러면 전방 지역에서 북한이 만약에 갑자기 기습을 했다. 평소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초장에 그걸 지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서해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해오도에서 포사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요. 9.19 군사합의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합의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나 이게 태어났다면 우리가 지킨다. 6년 동안 지켜왔지만 결국 북한은 적대행위 금지 조항을 전혀 어기지 않았고 지금 정찰 오물풍선이 9.19하고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정면 합의입니다. 정면 합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 이제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고 김정은이 2018년에 평화쇼로 얻었던 수확, 확성기, 9.19 이것을 모두 잃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물 날려보내고 아주 독박을 뒤집어 썼다. 저는 김정은이 아마 그렇게 내부 평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9.19 합의는 저는 그 정말 평화의 마지막 안전판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이 인공위성을 쐈는데 그거 9.19 합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부분이지만 폐기시킨 거는 마치 폐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북한이 좀 도발 행위를 한다. 근데 도발한 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한 거지. 9.19 합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9.19 합의로 뭐 우리가 정찰을 못한다 뭐 그러는데 이게 숨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한테 지금 딸리는 것은 핵과 미사일이지. 정찰 능력, 감시 능력 이런 거 훨씬 압도적으로 우세하죠. 공군력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군사 분계선에서 몇 킬로 이내에서는 정찰 행위를 안 하기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뭐 같이 안 하니까 괜찮다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 뒤에서도 볼 수 있고 북한은 그 뒤에 가면 아예 못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일체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우리가 전방에 가서 뭐 조금이라도 더 잘 보긴 하겠죠. 그렇지만 북한은 아예 못 보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는 미국하고 인공위성 정보도 나눠 갖고 해서 북한의 네. 그 군사 기진이 그런 걸 환히 알고 있지만 북한은 간첩 안 보내면 알 길이 없어요. 과거 러시아나 중국이나 안 주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평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정말로 수년에 걸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놨는데 그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평화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마치 이 평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처럼 북한이 전혀 다른 도발을 했는데 그걸 깨버린다는 건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너무 어리석은 거죠. 북한이 지난해 전면 파기를 선언한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토당토않게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계속 합의를 위반했다 그러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딱 3건 위반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3천 몇백 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왜 뭐냐. 해안포가 있는데 해안포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그 습기가 차가지고 포를 말리고 그래야 되는데 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남북 간에 관계도 안 쳤고 서로 뭐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알려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거의 수천 건을 위반한 거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딱 3건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효력이 좋은 알겠습니다. 안전판 역할을 진짜로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선제 공격하겠다 그러는데 그거 지키겠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상황 관리와 신뢰 유지가 중요한 거 이거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김건희 의원님. 9.19 군사 합의가 우리 안전판이 되기 위해서는 합의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전혀 준수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안전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면 효력 정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전면 효력 정지로 갔던 거는 우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그거기 때문인데 또 의미는 정지라고 했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군사합의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결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 호응이 나와서 뭔가 이 상황을 좀 더 진정시키고 남북 간의 어떤 공정 공유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잠깐만요. 9.19 군사합의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편협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작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 사실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요. 네. 나와 나와 적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한이 되는 것보다 북한은 10배 이상 제한이 돼요. 그 군사 작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의 제한은 아주 적은 반면 북한은 엄청난 제약을 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9.19 군사합의 체결 당시에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할 때 미군들은 어떻게 검토했느냐를 말씀드리면 쉬울 거예요. 미군들은 여기에 3개 사령부가 있습니다. 유엔 사령부는 적극 초기부터 지지했어요. 이것이 되면은 평화의 안전판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전이 올 것이다. 아주 좋아했고요. 주한미군 사령부는 훈련을 주로 담당을 하거든요. 네. 훈련에 미군이 지장이 있는가 했을 때 그렇게 큰 지장이 없었고 스토리 사격장 하나가 좀 제한이 돼서 미군 사격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네. 데로 옮겨줘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연합사령부는 진짜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이기 때문에 제일 신중하게 검토했는데 연합사령부에서 검토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북한에게 훨씬 더 이것은 치명적이다 해서 동의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도 보수에서는 마치 이것이 그렇게 비난을 했고 지금 신원식 장관도 그 당시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된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지우기로 문재인 정부 때 한 건 다 지우고 싶어지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싶은데 인공위성 쏘고 오물풍선 쏘니까 효력 정지시키고 이것이 국민의 안전 북한과 우리를 같이 보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렇게 편협한 군이 어디 있고 이렇게 편협한 알겠습니다.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잠깐만요. 문 센터장님 어쨌거나 간에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는 더 경색되게 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는 남북 대화에 좀 장이 필요하다라는 또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힘에 의해 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국민들은 또 전쟁보다는 평화를 더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이제 진행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키는 평화가 있고 만들어가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정부 들어와서 대북 정책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가 안 달라졌냐. 화해와 협력의 기조는 유지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담대한 구상도 나왔고 통일 대북 정책 나왔고 대화의 문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걸 닫은 것은 북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많은 회담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화의 필요성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우리의 외교력과 협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뒷받침됐을 때 우리의 요구를 북한이 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우리 김 의원님 말씀에 잠깐 하나만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북한 알고 우리 알고 역지사지는 당연한 겁니다. 다만 북한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해왔고 실제 남침도 했었고요. 끊임없는 도발을 했고 우리는 북한을 한 번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그 공격에 늘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9.19 군사 합의에 이번에 효력 정지 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한 조치였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보자고요. 그럼 남북한 간에 힘에 의해서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경제력은 우리가 50배 앞섰어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25배 이상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철도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북한은 우리한테 고분고분해요. 네. 그냥 북한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를 사장님으로 개성공단 가면 사장님으로 모시고 우리를 섬겨요. 한국 국민 존경해. 그렇지만 군사안보 면에서는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우세하다고 할지 몰라도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어요. 절대 무기를 갖고 있고 우리는 안 가지고 있으면서 큰 소리는 뻥뻥 치지만 갖고 있는 건 우리의 친구인 미국이고 태평양상에 핵무기가 아예 없어요. 그냥 정치적으로만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텅 빈 안 본 거예요. 사실 지금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뭡니까? 재래식 군사력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우세한데 네. 우린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이 있잖아요. 따라서 핵 억지만 되면은 사실은 주한미군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국가 한번 내요. 핵 억지만 되면. 그런데 정작
힘에 의한 평화 얘기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을 다스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데 군사안보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알겠습니다.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조금 주제를 좀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뭐 광범위하게 토론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지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긴밀한 관계로 인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높아질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거기에 응해서 이제 북한이 포탄부터 시작해서 미사일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6일 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한국이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러시아 북한 관계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한러 관계를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저희가 착안해서 지금 러북 관계가 이제 강화되고 발전된다고 해서 러시아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한러 관계를 그런 차원에서 좀 긴 호흡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호 의원이 이야기해 주셨고 김명주 의원께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할 텐데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뭐 어떤 선물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네, 많이 우려되는 지점이 그 지점입니다. 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 관계가 점점 강화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필요한 걸 북한에서는 포탄 이런 걸 제공하고 또 러시아는 분명히 북한의 군사 기술, 뭐 인공위성 기술이 되든 ICBM 기술이 되든 이런 기술을 제공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북한이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협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는 전략적인 환경이 점점 우리에게 불리하고 북한에게 유리하게 있어요. 그동안 사실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북한이 거의 고립이 돼 있었거든요. 네.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가 더 가까웠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ICBM 하면은 유엔에서 제재를 가능했는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친밀해지면서 북한이 도발을 해도 유엔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구조에 이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미동맹 강화는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거기에 일본을 넣어서 한미일 그걸 강화하니까 북중로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도 풀기 어렵고 북한이 이렇게 그 무력 충돌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도 풀 수 없어요. 그래서 전략적인 환경이 점점 나빠진다. 푸틴의 북한 방문은 진짜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된 데는 러시아의 책임도 있겠지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뭐라 했어요? 실제? 사적생 정신으로 뭐 싸우겠다 하고 신원식 장관은 개인적으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주는 걸 동의한다 하고 그래서 러시아를 점점 적대국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더 밀착 관계를 가는 건데 네. 아까 김 의원님이 잘 말씀했는데 러일 관계를 지금 관리해야 됩니다. 러일이란 러시아와의 우리 한국 관계를 좀 우호적으로 가도록 한러 관리를 한러 관계를 우리와 네. 러시아의 관계를 관리를 해야만이 유리한 전략적인 환경을 만들 수 예, 있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라서 미국에서는 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어서 한미일 또 북중러가 서로 또 양극단으로 강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와 있는데 상당히 또 우리가 남북관계 중요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50초씩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남북관계를 좀 최대한 그래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될지 홍 박사님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리 지금 정부는 하여튼 미국과의 관계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예. 한미는 동맹이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 억지라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그냥 협의 그룹 하나 만들고 훈련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게 별로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느껴지냐.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여론이 70%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안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한미동맹 그렇게 올인했는데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안보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핵억지가 안 되고 있지. 거기다 안보라고 하는 건 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건데 지금 전단살포와 이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지키는 게 아니라 싸우는 정부 아닌가. 물론 북한이 먼저 도발하고 전쟁을 걸어오면 죽을 각오로 하고 통일한다는 생각으로 싸워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북한은 제발 가만히 냅두려는데 자꾸 찔러가지고 싸우자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정부가 국민들한테 정권을 받고 또 국민들이 세금을 내가지고 국가 예산도 쓰면은 국민을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보호해주고 안보에 대해서 너무 생각이 지금 좀 짧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문성묵 센터장께서는요? 예, 저는 지금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관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군 한미동맹의 바탕을 둔 강력한 그런 힘이 구비돼야 된다고 보고요.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에도 열린 마음으로 최근 한일중 정상회도 있었고요. 러시아 푸틴도 우리에게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도 북중러 관계에서는 중국도 상당히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외교와 안보의 여력은 충분히 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분명히 위기지만 우리에게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지원하시고 또 한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건대 의원께서는요?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룬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위협해보고 저렇게 도발해보고 해도 저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취하는 정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억지, 단념, 대화의 세 축입니다. 이걸 꾸준히 해나간다면 결국은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북한이 대화의 길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시간 조금 더 쓰셔도 되는데. 괜찮습니다. 네. 김 의원님. 예. 김영재 의원 마무리해 주시죠. 안보의 메커니즘은 남북 간에 두 개라고 봅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는 거 하나하고 하나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은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진보 정부에서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서 그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평화의 공간인데 현 윤석열 정부에는 힘만 강조했지 실제 평화를 만드는 적의 위협을 낮추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니까 네.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말로만 하는 안보를 하고 있어요. 그 바로 메타가 국방비를 그럼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국방비를 제대로 증가하지 않고 1년 차에서는 오히려 1조 5천억을 깎기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방을 중시 여기냐 안 하냐의 바로 메타는 국방비를 얼마나 주는 거냐인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안보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도 불안해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 지금이라도 군사 대비 태세를 알겠습니다. 강화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오늘 토론 네 분 감사드리고요.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